안녕하세요. 언제까지 못할래 파이썬의 강의를 맡게 된 고지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그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판다스를 알아볼 거고 간단하게 넘파이를 알아보고 나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판다스의 자료형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법과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파이도 또 하나의 행렬과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또는 뭐 수의 연산과 관련한 기능을 가진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원래는 판다스만큼이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저희 강의에 필요한 정도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임포트를 했죠. numpy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는데 지금 여기 as np라는 게 있죠. as np를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as np를 했다는 거는 치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numpy라는 애를 언제나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np.array 이렇게 위 앞에 원래는 numpy로 적어줘야 되거든요. 항상 어떤 함수를 불러올 때 numpy 자체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를 더 짧게 하기 위해서 as np라는 명령문을 추가로 더 넣어줍니다. 그렇게 불러오고 나서 numpy에는 이제 numpy 배열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numpy 배열이라는 건 행렬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행렬을 넘어서 1차원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되고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뭐 텐서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이번에 배울 건 벡터 또는 2차원짜리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numpy 배열을 구성하는 방법이 numpy 모듈을 불러오고 .array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np.array 하고 1, 2, 3, 4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만들어주면 V라는 애가 이렇게 어레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죠.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트, 이 대괄호가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면 2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3x3 행렬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를 구성하고 나면 이렇게 A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고 B와 같이 B도 똑같이 행렬이 구성됨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구성되고 나서 넘파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합,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좀 편리한 연산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 np.sum 어떤 함수, 어떤 연산을 하고자 하는 함수를 적어주고 이 인자로 이 행렬 값을 여기 넣어주면 이 numpy 배열 값을 여기 넣어주면 합을 매기게 됩니다. sum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min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한 평균 값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std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히 numpy 배열만 넣어줌으로써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 a라는 행렬 내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인가 가장 큰 값이 무엇인가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이렇게 np.max 그리고 최소값은 np.min 미니멈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되게 편리한 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렬끼리 더하는 방법이 있죠. 행렬끼리 더하는 방법이 이렇게 3이라는 여기로 불러와서 봅시다. 이렇게 각 3과 1이 더해서 4가 나왔고 3과 1이 더해서 4가 나왔고 뭐 5랑 3이 더해져서 8이 나왔고 각 성분이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좀 신기할 수도 있어요. A 곱하기 B가 사실은 행렬 곱을 하게 되면은 원래 어떤 한 행과 어떤 한 열을 곱해서 곱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적처럼 그 각 성분끼리 곱을 통해서 하나의 원소가 생기는 반면에 이렇게 넘파이에서는 곱셈을 해주게 되면 곱셈 기호를 사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각 성분끼리의 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5와 3이 곱해진 15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행렬 곱을 하고 싶다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numpy.matmul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a와 b를 행렬 곱하겠다라는 연산을 통해서 실제로 행렬 곱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곱이라는 연산이 얼마나 편하냐면 어떤 이제 저희가 뭐 행렬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행렬 값에 모두 2를 곱해주고 싶거나 이럴 때가 있겠죠. a 곱하기 100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 모든 성분이 다 100이 곱해지는 이런 편한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판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다스 또한 이렇게 임포트를 해올 텐데요. 판다스를 언제나 일일이 판다스라고 적기가 귀찮기 때문에 as pd로서 치환을 해주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초적인 내장되어 있는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지만 판다스 자체에서도 자료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고유의 자료형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판다스라는 곳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해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마 통계 자료나 이런 도표를 보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겠죠. 사람 1, 사람 2 이렇게 쫙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키, 몸무게, 시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정보들이 다 있는 건데 이런 틀 자체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리즈는 뭐냐? 시리즈는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하나의 이런 열 자체를 여기 이게 세로가 요런 거를 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로선을 행이라고 부르죠. 그럴 때 이렇게 하나의 열을 시리즈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시 코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즈는 이렇게 한 줄짜리 정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시리즈를 만드는 식 자체는 pd.series 이렇게 대문자로, 가장 앞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이렇게 인자로 받고 네임을 정해줄 수 있어요. 네임을 정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왼쪽에는 인덱스 번호가 나와 있게 되고 실제 저희가 입력한 이런 실제 값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죠. 이게 딱 아까 봤던 그 세로 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열 이름은 고지형이 되겠죠. 고지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시리즈 자료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인덱스를 0, 1, 2뿐 아니라 다르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라는 어규먼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10, 20, 30이라는 리스트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사용자의 임의대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 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키값과 밸류 값을 가진 자료형이라 그랬죠. 키값을 인덱스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 값을 각각 1, 2, 3 이렇게 한다면 인덱스가 이렇게 키값들이 인덱스가 되고 밸류 값들이 이렇게 각 성분의 값들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하나의 숫자만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구동을 해보면 이렇게 마지막 밸류 값이 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렇게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자료형에 제약이 없습니다.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 튜플을 넣어도 되고 영어 문자를 넣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수식에 대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어레이 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수와 관련된 정수형, 실수형 자료형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행번호가 있습니다. 행번호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은 모두 행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행번호가 위에서 말한 이런 거죠. 인덱스 이런 번호죠. 근데 시리즈는 열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얘는 독자적인 하나의 줄이기 때문에 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열 인덱스라는 개념이 추가된 그런 2차원 행렬 같은 느낌의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만드냐면 pd.dataFrame 이거 속에 인자를 집어 넣음으로써 만들 수 있고, 리스트를 인자로 받을 수도 있고 딕셔너리를 인자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이런 넘파이 어레이를, 넘파이 배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를 인자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자면, 리스트를 이렇게 임의로 만들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리스트 안에 리스트 두 개를 집어 넣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컬럼 이름이 기본적으로 0과 1, 2, 3, 4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값이고요. 디폴트 값이고, 그리고 ls에 대한 값들이 첫 번째 행에, 그리고 ls2에 대한 값들이 두 번째 행에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컬럼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면 컬럼이라는 어규먼트를 추가해줘서, 아까 인덱스 추가한 것처럼 컬럼 이름을 추가해줘서 이렇게 첫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컬럼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럼의 개수랑 컬럼의 개수와 이 넣어준 인자의 개수가 다르면 에러가 일어나니까 개수를 꼭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맞추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딕셔너리를 인자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게 더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딕셔너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다면 각각 15개짜리의 그 원소들을 가진 리스트를 밸류로 갖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키값들은 애플, 바나나, 캐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직관적이게도 애플, 바나나, 캐럿, 키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컬럼으로 열을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컬럼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런 샘플, 이 정보값들이 다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그 밸류 값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할 때 이해가 더 편하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또 있는데, 언제 가지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보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행의 개수가 3000개, 5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컬럼의 개수가 뭐 100개, 1000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가지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헤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서 이것에 헤드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렇게 가장 위에 몇 가지의 행들만 가져오게 됩니다. 기본 값으로는 5개의 행만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숫자 10을 입력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 자기 원하는 개수만큼 긁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테일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행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샘플을 가져오게 되고, 역시나 여기서도 개수를 조정하게 된다면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즈라는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컬럼과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서 컬럼즈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어떤 컬럼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인덱스라는 명령어를 활용하면 이렇게 레인지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 값을 주지 않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인덱스가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는데, 이 기본 인덱스가 레인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끝난다, 이런 설명을 담고 있죠.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는 이 자료형의 간단한 통계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빈도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뭐 4분위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최대값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정 컬럼만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전부 다 불러와서 보기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만 불러올 수도 있고, 하나의 컬럼만 불러올 경우에는 참고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시리즈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애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즈가 반환됐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컬럼을 하나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불러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프루츠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만 했었잖아요. 근데 두 개의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먼저 대괄호를 쳐주고, 그리고 불러오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을 쳐주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컬럼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새로운 컬럼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는 건 딕셔너리 기억나시죠? 딕셔너리에 새로운 그 자료쌍을 추가하는 걸 보셨을 텐데, 지금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프루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스트를 15개짜리를 구성을 해줬고 컬럼 이름을 도넛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컬럼이 이렇게 값이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단,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실 때는 생각하실 게, 이렇게 각 열들이 모두 같은 성분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15개, 여기도 15개, 여기도 15개 인데, 만약에 새로운 컬럼을 생성할 때 여기가 13개가 돼버리면 오류가 날 겁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죠. 이렇게 15개를 생성하셔야 정상적으로 구동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컬럼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나오네요.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 컬럼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컬럼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프루츠라는 변수에 할당을 다시 할 건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통해서 다시 프루츠라는 인자를 넣어줍니다. 프루츠라는 원래 기존의 변수를 넣어주고 컬럼의 순서를 여기서 사용자 임의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도넛을 가장 앞으로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도넛이 가장 앞 번째 순서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인데, 브로드캐스팅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은 되게 좀 거창해 보이지만 아까 넘파이 배열을 할 때 이렇게 곱셈이 자유롭게 됐던 게 기억나시나요? 네. 판다스에서도 똑같이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프루츠가 원래 이런 값을 가지고 있었죠. 짧게 6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런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츠 곱하기 3을 할 수 있고 점 헤드 6, 이게 안되네요. 곱하기 3, 이런 결과를 보게 된다면 각 모든 성분들이 3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3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하기 3을 해주면 각 성분들이 모두 3씩 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이 이름은 없지만 도넛과 애플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이 서로 곱해진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기능이 없었다면 일일이 한 값을 계속 추출을 해와서 그 추출을 또 막 곱가보 뭐 덧셈 뺄셈 이런 걸 해준 다음에 다시 되돌려서 넣어야 되는 이런 뭔가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덕분에 이렇게 단순한 연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가 필요한 자주 쓰는 함수들에 대해서 자, 이제 자주 알아야 될 만한 함수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뭐 샘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이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28명의 이름을 얻었고, 그리고 수능 성적에 대한 예시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점수들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이런 모든 만든 리스트를 가지고 키값과 밸류 값들을 가진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인자를 넣어줘서 빅테스트라는 수능 성적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정상적인 값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처음 보는 값이 나오죠. 이런 처음 보는 값 같은 경우에 이 NaN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not a number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통계 자료를 매길 때 통계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값이 누락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 누락된 값들을 표시한 이런 기호가 NaN이라는 기호입니다. not a number. 이 말 그대로 결칙이 되었다는 말이고 한국말로는 결측값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면은 헤드로도 살펴볼 수 있고요. 아래로 테일로도 살펴볼 수 있고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각 컬럼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를 보면 참고로 브렉퍼스트와 런치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 또는 1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한 건데 수능날에 아침을 먹었으면 1, 먹지 않았으면 0, 점심을 먹었으면 1, 점심을 먹지 않았으면 0, 이걸 생각하고 만든 샘플입니다. 이걸 보시면 근데 먼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데 컬럼명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KORRR 국어 시간인 것 같은데 R이 3개나 있으니까 이 컬럼을 변경을 시켜 볼게요. 변경을 하는 함수는 rename이라는 함수이고 빅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고 .rename 그리고 원래 있던 딕셔너리 인자를 넣을 건데 이 자리에는 원래 있던 컬럼의 이름을 넣어주고 오른쪽에 value 값에는 바꿀 이름의 그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변경이 됩니다. 근데 뒤에 axis라는 어규먼트가 보이죠? axis라는 거는 축을 의미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 상에는 행과 열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죠.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 axis가 1에 해당하는 축은 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xis가 0이라면 행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저희는 열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axis가 1이라는 인자를 꼭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원래 KO와 RRR이었던 이런 컬럼 이름이 KO R로 컬럼이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빅테스트를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바꾼 이후의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이고 빅테스트라는 실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는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할 수 있는 인자가 필요한데 그 갱신을 할 수 있는 인자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넣지 않으면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플레이스를 true로 지정을 해줘야 그 원래 있던 빅테스트에 대한 그 컬럼의 이름이 변경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스는 다른 여러 함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에 실제 빅테스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도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판다스 내에서도 평균과 이런 뭐 여러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빅테스트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고요. 표준 편차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확인할 수 또 최빈값에 대해서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런치 같은 경우에는 런치 점심밥을 먹었다면 1, 먹지 않았다면 0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최빈값을 알아보자면 1이라는 값이 가장 더 많이 나온 값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아침밥에 대해서도 이렇게 0이라는 값이 가장 많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결측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결측값은 이렇게 not a number라고 그랬죠. 결측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is null. 결측값이 있어? 이렇게 하는 함수죠. 확인을 해보면 다 불자료형으로 반환이 됩니다. 각 성분마다 결측값이라면 true를 반환하고 결측값이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하겠죠. 여기 영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바로 아까 여기에 있던 not a number겠죠. 이런 위치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옆에 .sum
이라는 함수를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컬럼별로 결칙값이 몇 개씩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칙값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칙값을 발견했으면 저희는 한 명 한 명당 샘플에 대해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칙값을 삭제해둬도 되고 결칙값을 다른 값으로 채워 넣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fillNA라는 함수는 이렇게 결칙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수식을 보게 된다면 이 코드를 바라보면 국어 점수에 대해서 결칙값이 존재한다면 이 결칙값을 이 국어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로 대체해 주겠다,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인데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뒤에 inplace는 true라는 인자가 있죠. 이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결측지가 처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빅테스트의 코리아에는 결측값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inplace는 true 라는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빅테스트라는 컬럼에 이렇게 결측값이 모두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학 점수, 수학에는 결집값이 없네요. 영어에 결집값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브렉퍼스트와 런치 같은 경우에는 결집값이 존재하지만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주 나온 최빈값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빈값은 반환을 하면 시리즈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인트형으로 정수형으로 바꿔줘서 갱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런치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테스트 isNull sum 이렇게 봐보면 모든 결측치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측 같은 걸 할 때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머신에 학습한 그 모델의 그 효능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 점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 그대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컬럼의 이름은 민이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그냥 대문자로 하도록 하죠. 대문자로 하고 새 영역,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각 값들을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그 평균 값이 되겠죠. 이렇게 매기고 나서 가장 위 모습을 보면 이렇게 평균이 매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고 간단하게 컬럼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바로바로 매겨줄 수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이 되게 편리하죠. 그 다음은 sort value입니다. 값을 어떤 열을 기준으로 조정을 할 텐데 얘를 잘못 썼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시면 어떤 열을 기준으로 값을 정렬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줘야겠죠. 평균을 기준으로 값을 정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scending은 true라는 건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먼저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값이 결정이 되어 있죠. 제가 꼴찌네요. 얘를 지우고 나서 false라는 자료형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가장 높은 평균 점수와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순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열을 버릴 수도 있고 행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인데 이 점 드랍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요. 지금 1이라는 건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던 인덱스 번호가 하나 사라졌죠. 이런 것처럼 엑시스를 0, 행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행에 있는 이 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샘플을 삭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인덱스를 조절해서 얘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없애졌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엑시스를 1로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 경우에는 열을 삭제하는 방법이고 매스라는 열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있었던 매스라는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여러 개의 열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잉글리시 컬럼과 매스 컬럼이 모두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역시나 이렇게 드롭을 한 것도 빅테스트 원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라지지 않았죠. 그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사라지게 하려면 역시나 inplace라는 인자를 넣어줘야 얘를 정상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동을 시키면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슬라이싱입니다. 여기서는 LOC라는 함수와 ILOC라는 함수를 이용할 텐데요. 이 두 함수는 로케이션 함수의 약자, 그리고 인티저 로케이션 함수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로케이션 함수는 행의 이름과 열 이름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고, ILO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행의 인덱스 번호, 그리고 열 인덱스 번호로 긁어올 수 있는 이런 슬라이싱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있는 빅테스트를 데이터를 먼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이 숫자가 인덱스 번호처럼 보여도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사실은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여기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다시 이걸 삭제를 하고 inplace는 true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빅테스트를 보면 이렇게 1, 2, 3이라는 인덱스가 사라졌죠. 이거는 인덱스 이름들을 얘기합니다. 0이라는 이름, 4라는 이름, 5라는 이름, 이름을 의미하죠. 그리고 인덱스 번호는 뭐냐? 이 위치 값을 의미합니다. 여긴 0이겠죠? 여긴 1, 여긴 2, 여긴 3, 4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순서를 의미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열에도 인덱스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네임과 코리아, 그리고 슬립 타임, 브레이크버스트 이런 것들은 모두 열에 대한 이름을 의미하고요. 열에 대한 인덱스도 존재합니다. 여기가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5번 인덱스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기존 방법으로는 어떤 이런 컬럼을 불러올 수 있었어요. 어떤 컬럼 값을 입력해서 컬럼 값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한계를 극복해서 로케이션으로 행 이름과 열 이름을 불러옴으로써 슬라이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대괄호로 똑같이 생겼지만 두 개의 인자가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행과 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는 행에 대한 정보, 그리고 뒷자리에는 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건 무엇이냐? 4부터 10까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온다. 그러면 4부터 10까지 행의 이름을 기준으로 긁어오게 된 겁니다. 4라는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4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에 대한 이런 정보, 그리고 얘는 국어 점수에 대한 컬럼이겠죠. 근데 다시 여기서 보자면 국어부터 런치까지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코리아부터 런치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리스트에 대한 슬라이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 로케이션에서는 코리아라는 컬럼부터 런치라는 컬럼까지 모두 포함한 그런 범위로 긁어오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도 4라는 이름의 인덱스와 10이라는 이름의 인덱스를 가진 모든 로우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열을 가지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범위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컬럼을 가져오게 되고요. 역시나 이게 여기에 표시된다면 모든 행을 가져오게 되겠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게 되면 0이라는 이름부터 10이라는 이름까지의 모든 행들을 가져오게 되고 모든 컬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0, 4, 5, 7 뭐 이런 모든 값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ILOC는 로케이션과는 약간 달라요. 오히려 기존에 저희가 숫자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과 아예 개념이 같습니다. 단지 받아야 되는 정보가 두 가지일 뿐이죠. 첫 번째, 첫 번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줘야겠죠. 근데 기존의 LOC와는 다르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제 더 이상 행의 이름이 아니라 행의 번호가 됩니다. 행의 인덱스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5까지 출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4, 5, 6, 7 얘네가 가지고 있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던 이런 값들을 이런 행들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기존의 리스트를 인덱싱하는 것과 똑같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그런 행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엔 더 이상 열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열의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2에 해당하는 0, 1, 2번째에 해당하는 슬립 타임부터 그리고 4라는 컬럼에 해당하는 컬럼 전까지 그래서 브렉퍼스트까지만 불러오게 됩니다. 슬라이싱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1보다 위치 번호가 인덱스 번호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열의 위치 인덱스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컬럼에 대해서 긁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슬라이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빅테스트라는 조건에 맞춰서 다르게 말하면 조건에 맞는 행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빅테스트 내에서 어떤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조건문을 이렇게 대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저는 빅테스트의 평균 점수가 50보다 70으로 할까요? 70보다 큰 큰 행들을, 큰 샘플들을, 큰 학생들의 점수를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일부분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겠죠. 제 이름은 여기 없네요. 네, 이렇게 추출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할 경우에는 이렇게 AND 연산자로 연결해 줄 수 있고 테스트 코리아 점수가 80점이 넘는 사람으로 확인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행을 추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판다스 같은 경우에 되게 이런 함수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고 복잡한 함수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고 이제는 직접 따릉이 데이터를 만져보면서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